37페이지 44번부터 11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37페이지 4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규격집도 이 사실은 ISO인데 요것도 조금 사실 우리 KS 규격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4번을 그냥 여러분이 조금 이제 참고로 요걸 반복해서 이제 그 답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압력용 이음이 없는 강관, 용접 강관, 침투 탐상 검사인데 이게 KSB ISO 12095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험에서 얻어지는 지시, 결함 판독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규격집을 지금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관용접 시임 검사할 때 지시가 최대로 많이 모이는 구역을 덮어서 50mm, 150mm의 가상 틀을 50mm 치수 쪽이 용접부 중앙에 놓이게 하여 틀 안에 포함된 지시들의 종류와 숫자, 치수를 근거로 이제 분류를 한다. 이게 맞아요. 그래, 요것도 이제 우리가 KS 규격하고는 많이 생소하죠. 관 전면 검사할 때 지시가 최대로 많이 보이는 구역을 덮어 100 내지 150mm 가상 틀 안에 포함된 지시들의 종류와 숫자, 치수를 근거로 분류한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누적된 지시의 누적 길이를 계산하는 경우에 두 지시 사이의 간격이 두 지시 길이나 지름보다 작으면 각각의 지시들이 길이의 총합을 누적 길이로 한다. 이라는데 이거는 지시 종합 누적 길이로 한다. 이럴 때 간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간격이란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닙니다. 관 끝에서 베벨 기어를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이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베벨 기어. 베벨면을 검사할 때는 길이 8mm 미만 선형지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만 선형지시는 합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규격집을 지금 안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요걸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이게 이제 다에 보면은 그 지시 누적 길이 계산할 때는 두 지시 사이의 그 간격도 포함한다 하는 게 이제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45번 자분 탐상 시험이 나옵니다. 가장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자, 잔류법은 뭐냐면 잔류법하고 연속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분 탐상 시험 또는 자기 비파의 검사할 때는요, 시험체에다가 탐상 장비를 놓고 전기를 공급하면은 자장이 형성됩니다. 그 형성된 상태에서 자분을 뿌려서 결함 찾는 걸 연속법이라고 하고, 잔류법은 한번 세게 전류를 공급해가 자장이 되고 나면 전류를 끊어버리고 남아있는 잔류자기로 검사하는 게 잔류법입니다. 자, 잔류법은 시험체 외부로부터 자계를 걸어준 상태에서 결함의 자분을 흡착시키는 방법이다. 이게 아닙니다. 자계를 걸어준 상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많이 걸어주고 끊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아닙니다. 연속법은 결함 누설 자속을 최소로 하기 위해 포화 자속 밀도가 얻어지는 자기의 세기를 필요로 한다. 이건 아닙니다. 누설 자속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포화 자속 밀도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속법은 시험체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계를 쏘고한다. 이거는 잔류법입니다. 자계 쏘간 후에 결함의 자분을 흡착시키는 방법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잔류법은 시험체에 잔류하는 자속 밀도, 결함 누설 자속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끊어버리면은 남아있는 잔류 자속 밀도, 이게
얼마나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결합 누설 자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맞습니다. 결함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함이 있는 곳에는 자속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걸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빈파괴 할 때는 자속이 안으로 쭉 흘러가는데 결함이 있는 데는 통과를 못하고 위로 나옵니다. 그걸 결합 누설 자속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오면은 그 결함입니다. 거기에 자속이 모입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네요. 잔류법, 시험체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기를 속한 후 결함에서 자본을 흡착시키는 탐상함으로 잔류자속 밀도가 결합 누설 자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 탐상 시험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면은 자속이 형성되는데 이게 자장 형성돼 선형으로 가는 걸 선형자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원형으로 갑니다. 원형자장인데 선형자장법은 두 가지 법입니다. 극간법을 우리는 딴말로 요크법이라고 합니다. 극간법을 다른 의미로 극간법 또는 요크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일법. 요 두 가지 외에는 우리 지난 시간인가 자본 탐상 원리를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많이 있었죠. 극간법하고 코일법만 선형자장이다. 나머지는 모두가 원형자장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철강 현미경 조직검사용 부시계획이 뭐가 있냐면 철강 현미경 조직검사용 부시계획이 질산알코올용입니다. 왜 알코올을 왜 쓰느냐? 질산이요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20배 정도 더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질산 5g을 넣으면 알코올 100g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희석을 시키는데 질산 알코올용의 영어 앞부분을 따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이탈이라고 합니다. 질산은 나이트릭 애시드거든요. 그래서 나이트고 알코올은 AL입니다. 그래서 두 개 앞자를 따서 우리 질산 알코올 용액을 나이탈이라고 합니다. 왜 이 현미경 조직 검사할 때 부시경 만들 때 알코올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진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을 넣어 가지고 묽게 희석합니다.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메틸알코올입니다. 메틸알코올. 그 다음 질산 알코올이고 나이탈이고 질산이 너무 독하여 알코올 첨가에 희석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분 탐상할 때 자기 비파괴 검사는 자분 탐상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분 탐상할 때 검사품의 정극을 직접 접촉하여 통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속관통법하고 전류관통법은 시험체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사이를 통해가 하지 직접 접촉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속관통법하고 전류관통법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축통전법, 직각통전법은 나머지 대부분 다 직접 하는데 자속관통법, 전류관통법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자속관통법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검사체 외부에서 전선에 전기를 공급해가 그 전선에서 생긴 자속이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 내부에 이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결함을 척추한다. 자속관통법, 그 다음에 전류관통법 두 개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금속 재료가 나옵니다. 내식성이라 내자가 붙으면 뭐 강하다 이 말. 부식에 강한 재료를 내식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테인리스 강 많이 쓰죠. 그죠? 포스코도 스테인리스 강을 많이 생산합니다. 내식성, 용접성이 좋고 자성이 없어 계기류 등 고급 스프링 재료로 쓴다는 것은 탄성이거든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스프링 재료는 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인청동입니다. 인청동.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인이 말이죠. 탄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재료 요런 데는 탄성이 우수한
인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인청동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인청동. 그 다음에 사전에 탐상제 성분 분석을 통해 반드시 황 존재 여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니켈입니다. 니켈. 자, 요게 또 이제 황이요.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닌데 요즘 이 니켈이 촉매제도 그러고 2차전지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니켈은 저 2차전지에 쓸 때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황이 들어 있습니다. 그 황이 들어있는 그 황화 니켈을 또 2차전지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니켈에는 황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다른 거 만들 때는 이 니켈에 황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황 존재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황은요, 정말 그 탄소광이나 여러 재료에 없으면 좋은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석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에는 또 황화 니켈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절대적으로 나쁜 거는 없는데 어쨌든 탐상제 성분 분석을 통해 반드시 황 존재 여부를 알아야 하는 금속은 니켈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이제 금속 재료입니다. 지금 48번 정적 시험 록웰 경도 시험에서 이 왜 정적 시험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록웰 경도 시험이나 브리넬 경도 시험이나 비커즈 경도 시험은 그 시험대 위에다가 시험편을 얹고 누르는 압입자와 딱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누릅니다. 그래서 이걸 정적 시험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샤르피 충격 시험기나 샤르피 충격 시험기나 쇼 경도기 같은 거는 움직이면서 경도를 측정하고 샤르피 충격 시험도 움직이지만은 쇼 경도 시험기도 다이아몬드 해물을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경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정적 시험이 아니고 동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록웰 경도 시험은 스케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A 스케일, B 스케일, C 스케일, 그 다음에 뭐 E 스케일, 뭐 F 스케일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요 B 스케일하고 C 스케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B 스케일은 좀 경도가 조금 아주 단단하지 않는 그런 재료에 시험하는 거고 C 스케일은 열 처리를 했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재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그런데 이 록웰 경도 시험은 그 두 번 눌러요. 한 번 뭐 스케일이 관계없이 기준 아주면 무조건 10kg F입니다. 10kg F를 한 번 눌러면 그 들어간 깊이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만일 C 스케일을 쓴다면 시험 아중 150kg을 눌러요. 10kg 누른 거하고 150kg 누른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있겠죠. 이제 흠집을 가지고 경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A 스케일이든 B 스케일이든 C 스케일이든 기준 하중은 100kg F가 맞아요. 기준 하중은 100kg F고 그 다음 A 스케일 시험 하중은 60, B 스케일은 100, C 스케일은 150 이런 순서입니다. 자, A, B, C가 60, 100, 150 이렇게 갑니다. 또 뒤에 EF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60 이렇게 갑니다. 알아두십시오. 시험 하중은 60, 100, 150 주로 D는 없고 EF 100, 또 6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어느 스케일을 쓰든지 시험할 때 두 번 누르기 때문에 기준 하중은 무조건 10kg보다. 근데 우리가 이 또 A, B, C 스케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물은 하중은 B 스케일, 그 다음에 단단한 하중은 C 스케일, 요게 대표적이고 특히 우리가 열 처리를 할 때는 이게 C 스케일이 많이 거의 대부분 씁니다. 열 처리할 때는. 자, 이 점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49번. 지금 금속 재료가 계속 나오죠. 냉간 가공으로 심한 변형을 일으킨 재료 연화시키는 열 처리는 해놨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냉간 가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금속 재료를 이렇게 녹여서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리면은 그 금속 속에 결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냉각 가공이라는 것은 아주 그 제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생긴 결정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금속 재료가 아무리 소성 가공이 잘 된다 해도 무한정으로 외부에 힘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입자들이 어느 정도 밀려가면 나중엔 더 이상 밀려갈 데가 없습니다. 단단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면 소성 가공, 소성 경화 또는 변형 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외부에서 힘을 많이 줘 단단해져 버리면은 경화가 됐으면은 더 이상 가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열 처리를 해주고 풀어주고 다시 가공한다. 그 재료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연화시켜주는 열 처리가 뭐냐면 풀림입니다. 풀림. 풀림을 우리는 영어로는 어닐링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말이 순수한 풀림인데 풀어주는 건데, 이 현장에서 어닐링이라고도 많이 쓰고, 또 소둔이라고도 많이 쓰더라고요. 소둔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입니다. 소자는 불이라는 뜻이고 불화자가 있죠. 그래서 일본 말로는 약기라고 하더라고. 열을 가하고 불을 가해가지고 둔화시켜준다. 그래서 소둔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소둔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담금질은 무조건 물 같은데 검냉시켜가 담궈서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요게 소입이라고 합니다. 캔칭인데 소자는 요 약기라는 뜻이지 일본. 그래서 물에다가 뜨거운 걸 물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담금질이 됩니다. 뜨임은 뜸 뜨는 거와 같다 하고 시면 소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불림은 요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소는 이제 열을 가하는데 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 이거는 표준의 준말입니다. 준은 표준의 준말입니다. 준은 표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불림 열처리는 열처리를 해가지고 표준 조직을 만드는 거다. 풀림은 이 어떤 가공을 했을 때 심하게 변형을 일으킨 재료를 풀어줘서 연화시키고 내복력을 제거해주는 게 풀림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 현장용은 담금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캔칭, 뜨임은 템프링, 불림은 노멀라이징이다. 요것도 알아두고 담금질은 강도, 경도가 증가합니다. 뜨임은 인성이 증가합니다. 불림은 표준 조직이다. 그래서 냉각 가공에서 내부에 응력이 많이 생기고 굉장히 단단해진 거 담금질하면 요렇게 담금질할 때도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 충격이 잘 깨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주는 것, 연화시키는 열처리가 풀림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50번 전연성이란 건 전성연성. 그래서 면심입방 격자 금속은 전성연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전성연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금, 은, 백금, 팔라디움,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흰색 금속인 은, 알루미늄, 알루미늄, 니켈랍 이런 것들이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나중에 또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 요거 조금 긴데 몇 개의 귀속 원자가 있는 것인가 하면 면심입방 격자는 4개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럼 채심입방 격자는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됩니다. 2개. 그리고 채심입방 격자 배위수, 옆에 있는 배위수는 8개고 면심입방 격자는 그 원자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배위수가 12개고 조밀육방 격자는 HCP 또는 CPH라고 합니다. 요거는 소속 원자 수가 2개고 배위수는 12개입니다. 자, 요거 면심입방 격자를 왜 FCC라고 했냐면 면의 원자들이 각각 있다고 해서 면심입방 격자, 면의 중심에. 채심입방 격자는 그 입방 격자, 그 몸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Body Centered Cubic Lattice라고. 조밀 육방 격자는 육각 기둥입니다. 위에 7개가 있고 밑에 7개가 있고 또 중간에 3개가 있습니다.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걸
육각이라는 것은 헥사고날입니다. 빡빡하다, 조밀하다, 이거는 크로스펙트입니다. 그래서 HCP 또는 CPH라 한다는 것까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구리 합금인 73항동. 73항동은 구리 70%에 아연 30% 황동은 73항동. 7하고 3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황동은 이건 문점메탈이라고 합니다. 구리 60%에 아연 40% 함유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52번에 황인, 이거는 편석을 잘합니다. 참 편석을, 이걸 이제 그럼 완전히 강 재료 만들 때 철강 회사에서 철강 제품을 만들 때 황과 인을 완전히 제거하면 좋은데 완전히 제거가 다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끼리끼리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편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석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 편석 방지책이 뭐냐? 주형 모서리를 둥글게 하면은 모서리 같은데 안 모입니다. 퍼집니다. 인이나 황의 양을 적게 하면 제일 좋겠죠. 아니면 없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응고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면 그 사이에 응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모인단 말입니다. 응고 범위를 작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분 금속 간의 비중차를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작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건 이제 자기 비파괴 검사에도 많이 쓰는데, 강자성체가 쌍자성체로 바뀌는 철의 자기 변태점, 영어로 퀴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768도입니다. 그 밑에 다시 한번 자기 변태는 그 FEC 상태도에서 시멘타이트가 있습니다. FE3C 자기 변태는 기호로는 A0를 표시합니다. A0를 표시하고 210도입니다. 그 다음에 순철의 자기 변태는 A2로 표시하는데 여기 768도입니다. 768도다. 자, 그 다음에 A1 변태는 무슨 변태냐? 723도인데 요거는 강의 공석 변태다. 공석이라는 거는, 공이라는 것은 공동, 석은 석출인데 줄여서 공석이라고 합니다. 석출이라는 뭐냐면 고용체에서 고용체가 생기는 거. 왜 고체라고 안 하고 고용체라고 하느냐? 자, FEC 상토도에서 순철도 FE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체가 될 때는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철은 보십시오. 1400도 밑에서 뜨겁잖아요. 그죠? 오스테나이트 조직입니다. 이거 고온 조직입니다. 이거 고용체입니다. 고체입니다. 이게 723도 A1 변태점을 딱 벗어나면은요, 또 거기에서 고용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알파 고용체 시멘타이트 두 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공석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폴라이트라고 합니다. 공석강은 그래서 폴라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4번 다음 재료 중 탄소 함량이 가장 낮은 순철에 해당하는 거. 요 전부 다 순철인데 그중에 전기분해에서 만든 전해철 요것이 그 중에서도 더 함량이 탄소 함량이 낮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순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탄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가냐면 0.025% 혹은 0.03%입니다. 여기 0.025%는 금속 재료 측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기계 재료에서는 0.03%를 적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실험할 때 실험실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편의상 공부할 때 0.02로 배웠다고 해서 어떤 문제에서 0.03이라고 나왔다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55번 휘스크 등의 섬유가 있습니다. 섬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휘스크 등의 섬유를 알루미늄, 티탄 등 요거는 인성이 높은 금속이나 합금 중에 여기에 균일하게 배열한 요 조직을 휘스크 섬유를 특수 섬유를 넣어서 배열해 가지고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를 만듭니다. 이 재료 기호는 뭐냐 하면 FRM입니다. F는 섬유입니다. Fiber. 강화는 Reinforced. 금속은 메탈입니다. 휘스크라는 특수 섬유를 아주 미세한 것을 연성이나 인성이 높은 금속이나 합급 중에 균일하게 배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인데 이걸 Fiber Reinforced Metal이라고 합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알루미늄에 1 내지 15% 정도의 망간을 함유했다. 그럼 요거 제일 알민 이렇게 요새 알민 망간 함유하여 가공성 용접성이 좋아 저장 탱크, 기름 탱크 등으로 사용되는 내식성 알루미늄. 그럼 알민입니다. 알루미늄 망간은 알민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금속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알기 위한 경도 측정하는 방법 중 다른 것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경도 측정하는 것은 시험대 위에다가 뭐냐면은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표를 놓고 위에 이제 경도 시험기 압입자가 있습니다. 이거 딱 맞물리게 합니다.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적인 경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브리넬 경도계, 브리넬인가 경도는 H가 들어갑니다. HB입니다. 그 다음에 비커즈 경도계 HB입니다. 요거는 보통 요즘 보면은 모니터를 많이 이용해서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자국이 확대돼서 납니다. 그거로서 이제 경도를 측정합니다. 쇼 경도계는 HS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경도 측정하는 시험표를 둡니다. 그거보다 일정 높이에서 다이아몬드 해머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반발되어 튀어오르는 높이로 경도를 측정하는 쇼 경도계거든요. 이건 움직이잖아요. 그죠? 동적인 시험입니다. 로크웰 경도 시험. 로크웰 하기도 하고 록웰이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로크웰이 좋더라고요. 로크웰 경도계는 HR입니다. 이 로크웰 경도계는 추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A, B, C, E, F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열 처리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C 스케일이다. 그럴 때는 HRC로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57번 이제 용접입니다. 용접이 몇 개 나옵니다. 피복 아크 용접 시에 스패트 발생이 할 수 있다. 스패트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자, 스패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긴 용접을 할 때 전기에서 아크가 발생해. 긴 용접 아크와 짧은 용접 아크, 잘못된 각도로 용접, 전압과 암페어 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며 아크 용접과 가스 용접에서 용접 도중에 이게 막 튑니다. 이제 찌꺼기 녹일 때 용접봉 같은 표면에도 전부 다 금속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슬랙으로 튑니다. 자, 슬랙으로 튀고 금속 입자가 튑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패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패트 방지법이 나와 있죠. 잘 알아두시고, 탄소강에서 질량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뭐냐면, 질량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료가 굉장히 내부하고 큰 거는 어떻게 되냐면 표면과 안에 담금질성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지겠죠. 너무 큰 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담금질 재료의 내부와 외부 크기 차이가 질량 효과인데, 그래서 질량 효과가 크다 이 말은 그 재료가 크니까 균일한 담금질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질량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제의 담금질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담금질성이다. 그 다음에 가스 절단 용접으로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한 조건 중 잘못된 설명을 해놨습니다. 드래그 이래 이제 가스 절단 용접봉을 쭉 꺼가는 게 이게 가능한 크면 안 됩니다. 짧아야 됩니다. 절단면 충분히 평활해야 하고 슬래그 이탈이 양호해야 하고 절단 표면 각이 예리해야지. 이렇게 끌고 가는 각이 커버리면은 절단할 때 잘 안 잘라집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에서 암모니아, 할로겐, 헬륨 등 기체를 이용하는 검사법이 앞부분에서도 했습니다. 누설검사라고 했습니다. 누설검사법. 누설검사였습니다. 그렇죠? 자, 누설검사법을 한번 봅시다. 누설검사법. 누설검사법입니다. 자, 비파괴 검사이며, 맞습니다. 비파괴 검사이며, 탱크와 용기 등 탱크 같은 거, 물탱크는 기름탱크는 세면 안 되겠죠. 공기가 새도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공기가 새면 안 되는 기밀이라고 합니다. 물이 새면 안 되는 걸 수밀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새면 안 되는 걸 유밀이라고 합니다. 이 새면 안 되는데, 요거 이제 새면 안 되는 것을 검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 이제 앞으로 영접에서 이거 많이 씁니다. 기밀, 수밀, 유밀. 기밀, 수밀, 유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무슨 용접을 쓰는데 시입용접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스파트 용접은 여기 샌다고. 자, 59번 한번 봅시다. 33.7리터 산소 용기에 150kg F/제곱센티로 산소를 충전하여 대기 중에서 환산할 때 환산한 산소량은 여기에서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1리터 대기압은 1.033이니까 자, 여기에 1 곱하기 x는 150 곱하기 33.7 해가지고 5055가 된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는 1.033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요렇게 나올 때는 150하고 33.7을 바로 곱하면은 5055리터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3점 굽힘 시험에서 3점 굽힘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두 개 밑에 그 받치는 게 있고 긴 철판을 얹습니다. 그 받침부 사이와 받침부 사이의 거리와 시험편 두께, 거리가 길면은 시험편 두께가 좀 두꺼워야 되겠죠. 이 관계식은 어떠냐? 관계식은 L은 두 개 받침 사이 거리고 R은 누르개가 이제 그 구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개 안쪽 반지름이고 T는 시험편 두께 또는 시험편 지름이나 변 또는 막변 거리입니다. 보통 두께를 많이 적습니다. 이럴 때는 길이는 L equal 2R3T다. L은 equal 2R3T다. 요것도 뭐 이제 금속 재료에 반드시 쓰이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60번. 직류 아크 용접 도중 발생하는 전압 강화 현상을 아크 길이 방향으로 측정할 경우 옳게 설명한 내용인 것은 했습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압 강화는 아크 길이와는 거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하는 게 여기 정답입니다. 요것도 한 분만에 좀 힘들겠죠. 나머지는 그렇게 알아두고. 침투 탐상 시험을 할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요거 이제 형광일 때 주로 그렇습니다. 10 내지 40도씨 범위다. 한번 했습니다. 누설 검사는 시험체 내외부 압력 차이에 유체가 결함을 통해 흘러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압력용기, 배관 등에서 주로 적용합니다. 형광 침투액과 비교한 염색 침투액의 장점은 자연광, 백색광에서 검사가 쉽고 장비 사용이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합니다. 염색 침투는.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도 아주 좀 지루하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